(10일에) 첫 정전회담이 열립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개성이에요. 개성 북쪽의 고려동에 있는 내봉장이라는 굉장히 유명했던 요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공산군 측은 처음부터 조기에 끝낼 생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수단이었습니다. 네, 수단이었으니까 지연시키면서 충계 공세 때 입은 손실을 보충하고 공세 역량을 축적하면서 군사적 우위를 이제 확보하려는 그런 수단, 시간 벌리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회담이 시작되자 공산군, 특히 북한군 대표가 딱 주목을 끌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남일이었어요. 남일. 이 사람은 일단 고려인이었어요. 고려인이에요? 네, 이 사람은 군인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요? 수학 좋아하던 이공계생이었어요. 교육 관리하던 사람이 갑자기 북한군의 총수가 돼버렸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면 이거 네. 말이 안 됩니다. 그 뒤로 아주 2년 동안 이 연합국 측, 우리 유엔군 측 회담 대표들 아주 골탕먹입니다, 진짜. 정전회담 기간 동안 회담장에서는 침 튀기는 설전이 벌어지고 저기 있는 전방 지역에서는 피가 튀기는 혈전이 벌어지는 게 앞으로 2년 동안의 6.25 전쟁의 모습입니다. 즉 설전과 혈전의 반복이죠.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쇼를 하고 있는데 협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군사적 압박입니다. 1951년 하계작전 흐름부터 짚어보죠. 사실 이제 휴전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7월 초에 벤 장군께서 대대적인 공세 작전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름하여 거창합니다. 오퍼레이션 오버웰밍입니다. 압도한다. 네. 이게 뭐냐면 전선에 투입된 중공군을 경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평양 원산선까지 가기 위해서 너무 좋아. 이 어마어마한 작전 계획을 딱 만들어서 작전 개시일은 9월 1일로 한다. 딱 내밀었죠. 아, 왜? 너무 규모가 커서 그렇습니다. 네. 벤프리드 장군이 계획을 수립할 때 미국에 추가로 병력은 요구 안 하는 대신 공세도 화력으로 하겠다고 한 다음에 공세 첫 5일 동안 118만 발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돈 신경 안 쓰고 막 청구서 내미니 미 의회 눈치를 보는 미주의 입장에선 아유 내가 저거 하다가 이 의회 불려가서 무슨 소리 들으려고 막 그 생각이 났겠죠. 내년에는 500조 가능하겠는데요. 야. 그래서 벤프리드 장군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나에게 부여된 권한 내에서 제한된 공격 작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라인이 텐자스 와이오밍 라인이잖아요. 이 선을 크게 넘지 않는 선에서 제한된 전선 추진 작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거 목표 자체가 정전 회담 타결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아군의 방어선을 강화하고 대신에 공산군이 앞으로 혹시나 공세를 해올 수 있으니까 그걸 방해하기 위한 정도의 제한된 공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수립했던 계획이 이제 중동부 전선에서 전선 추진 작전입니다. 이게 이름이 오퍼레이션 크리퍼예요. 포복 작전. 이때 주 장악 목표가 뭐냐면 펀치볼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 10군단하고 1군단이 이제 작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시점적으로 보면은 회담이 됐다가 결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네. 8월 말에. 그렇죠? 그러니까 벤플리트 장군이 결렬됐네? 조금 더 과감한 그렇지. 작전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엉금엉금 기억하기는 너무 느려. 네, 조금 더 다른 지역에서나 혹은 이 중동부 지역에서 더 과감한 공세 작전들을 써봅니다. 그래서 뭐 오퍼레이션, 탈론스, 아파치, 뭐 랭글러, 컷젤 뭐 이런 것들인데 세다 어차피 승인 안 해주겠지. 스스로 필기하거나 뭐 이런 그 중에서 딱 한번 볼 작전이 뭐냐면 저 지도에 있는 랭글러 작전입니다. 랭글러가 뭐냐면 부대들이 통천으로 상륙하는 겁니다. 네. 통천으로 상륙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유엔군이 전반적으로 북상을 하겠다. 그러면 어때? 거의 원상 포화까지 이렇게 그렇죠. 예, 통천이면 순식간에 전선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저기에서 만약에 중공군이 트라우마가 한번 도진다면 네. 야, 큰일 났다. 네. 당장 복귀해야겠다. 뭐 이런 거겠죠.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역시나 리치웨이 장군이 승인을 안 해줍니다. 신비와. 네. 그러면서 결국 중동부에서는 그 펀치볼 장악하는 크리퍼 작전이 계속되고 있고
다만 이걸로 부족하니까 이제 서부와 중서부에서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벤플리트가 직접 안 하고 군단장 너희가 한번 계획 세워서 가져와봐. 그래서 군단장들이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작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서부 지역에서는 1군단은 커만도 작전을 통해서 군단 방어선 10km 정도를 올려보겠다. 그다음에 중서부 전선에서는 부군단장이 작전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금성, 지금도 네. 금성 북한 땅에 있는데 이걸 목표로 조금 더 진격전을 펼쳐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8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전선 추진 작전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제 대규모의 기동전은 없어.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지들입니다. 네. 그래서 고지전, 진지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역전다방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이 어디냐면 아까 8월 중순부터 시작했던 오퍼레이션 크리퍼의 펀치볼 장악인 겁니다. 왜 펀치볼 장악이 중요할까라는 부분인데 저 펀치볼 일대 구멍이 뽕 뚫려 있어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미군이 봤을 때 펀치볼입니다. 샐러드 같은 거 비빌 때 쓰는 보울 네, 보울입니다. 형태라고. 그렇게 생겨서 이제 미국에서 저렇게 부르게 된 거고 우리는 저기를 해안 분지라고 불러요. 저기가 이제 습기가 좀 많다 보니까 뱀이 많이 살았대요. 근데 이제 뱀 때문에 고생하던 주민들에게 어떤 스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하니까 돼지를 많이 키우면 해결됩니다. 아, 돼지가 잡아먹는다고. 잡아먹고 돼지는 네. 살급 두껍잖아요. 돼지는 뱀이 물어도 지방층 때문에 뭐 그렇죠. 독이 안 퍼진다고. 네, 그래서 돼지가 편안하게 해주는 해안 아. 돼지 해자 돼지 해자. 편안하게 앉자 아. 서서 해안 분지가 됐는데 이 일대를 장악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전선을 북쪽으로 확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 올리면은 문제는 뭐냐면 저 좌우측에 있는 북한군이나 중공군 입장에서 어때요? 도망갈 수밖에 없죠.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전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우리가 일단 저기를 장악하면 저기가 다 뭘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북방으로부터 저기 내려와도 여기 다시 어떻게 방어하기가 쉽죠. 되게 유리한 지형인 겁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이제 금강산으로 가는 길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잘하면 또 원산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전략적으로 되게 요충지였다. 저거는 왜 저런 게 생긴 거예요? 아, 궁금하세요? 네. 아, 역시 과학영재 허준은 딱 이런 다 점에. 산이 볼록볼록 나오는데 왜 저기만 이렇게 푹 들어온 거예요? 근데 딱 저거 보면은 왜 저런 게 생겼을까? 뭐 짚으시는 거 없어요, 혹시? 운석이 떨어졌나? 그렇죠. 운석 크레이트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네. 저도 해안분지 펀치볼 사진 보고서 야, 이거 딱 크레이터인데? 크리에이터가 아닙니까 그럼? 아니에요. 이거는 과학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거여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거는 아주 기묘한 지질 활동에 생겨난 곳입니다. 저게 이른바 차별 침식이라는 현상에 생겨났습니다. 저 지역에 주변 고지군 있잖아요. 네. 고지군 높은 지역들은 아주 단단한 암석, 편마암으로 돼 있어요. 현마암. 예전에 이건 거의 20억, 30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층이 있어요. 편마암이라는 게 강한 압력을 받아서 꽉꽉 눌려갖고 변성이 돼갖고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진 암석들이 있는데 근데 예전에 2억 년 전쯤에 중생대 쥐라기, 네. 쥐라기 공룡막 살던 시절에 저 지역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밑바닥에서 끓어오던 마그마가 솟아 올라와갖고 그 용암이 식은 자리에 만들어진 게 바로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그러니까 편마암 기반에 화강암이 이렇게 거기 중간중간 덮인 상태에서 지질 작용에 의해서 이게 융기가 됐어. 뿔룩 저 일대가 솟아 올랐어요. 그런데 이 편마암과 화강암의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 화강암 보시면 알겠지만은 화강암은 중간중간에 알갱이가 굵어갖고 틈이 많아서 그 사이에 빗물이 스며들고 그게 얼고 녹고 하면은 그게 쉽게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은 침식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솟아 올랐는데 이 원래 편마암으로 된 이 부분들은 잘 침식이 안 되고 나중에 용암이 굳어져서 만든 화강암 부분이 계속 침식이 돼서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마암 부분은 남고 그 안에 쪽 화강암 부분이 다 깎여 나가면서 됐구나. 이게 불룩 들어간 분지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 평평한 안쪽에 밑에 기반암은 화강암이고 저 봉우리 쪽에 암석은 편마암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침식의 정도가 차이가 나서 이렇게 지형이 만들어진 저런 걸 갖다가 차별 침식이라고 합니다. 융기 뒤에 차별 침식. 자, 그러면 이 펀치볼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 편마암 지대들, 저 높은 지대들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 주변 높은 지대들이 다 1000m 이상의 고지들입니다. 와, 높다 여기는 확실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펀치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펀치볼 자체를 공격한다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고지들부터 일단은 장악을 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특이한 게 국군은 1군단 하나 있고 나머지 이제 미 군단들이 있잖아요. 미 군단 밑으로 국군 사단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혈리전투 이후에 미군이 국군을 직접적으로 지휘하고 지휘를 있던 그런 했죠.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국군 7사단이
펀치볼 서쪽에 있는 이제 백석산이라는 곳을 또 공격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군 8사단 같은 경우는 펀치볼 동쪽에 있는 이 향로봉 서측방에 있는 뭐 1031고지 같은 경우를 또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펀치볼 주변부부터 이제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말에는 휴전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식군단의 작전 확대 방침에 따라서 미 해병 1사단이 여기 이제 국군 1해병연대가 배속되어 있잖아요. 국군 5사단까지 투입돼가지고 9월 달에는 해병대 같은 경우는 펀치볼 북쪽에 있는 고지들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공격을 또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국군 5사단 같은 경우는 펀치볼 서북쪽에 있는 1211고지 같은 경우를 공격을 하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지전 대표적인 전투들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국군 해병대의 도솔산 전투, 아, 그렇죠. 도솔산 전투. 국군 5사단의 가칠봉 전투. 가칠봉 지금도 가보면 아 진짜 놀랍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전방이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네. 그리고 이제 이보다 앞선 8월 중순에는 미 2사단이 983고지라는 곳을 공격합니다. 이 983고지가 나중에 이제 피해 능선이라고 명명되는, 우리가 지금 역전담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가 유엔군이 수행했던 초기 고지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펀치볼 서쪽에 보면은 피해 능선이 가운데에 있고, 피해 능선 왼쪽에 양구에서 문등리로 가는 길, 그다음에 동쪽에 양구에서 이제 사트리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보급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펀치볼을 장악하려면 여기를 장악하고 올라가야지 여건 조성이 되는 이제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 공산군이 3중 방어선을 형성해 놓고,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다음에 진지도 유교화를 시켜 놓고, 한마디로 방어가 강화되어 있던 그런 이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근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왜 하필 또 고지전일까 이인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뭐 잘 아시겠지만 19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의 전쟁부터는 화력이 엄청나게 강화되면서 전투에서는 방자가 공자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사실 이걸 뚫어내려면 방자의 측방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후방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고지에서는 측후방 공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걸 뚫어내려면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방자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더욱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자가 더욱더 유리한 전투인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화력을 이제 쏟아붓는 거죠, 포병을. 그런데 문제는 이 또한 방자가 진지를 잘 파고 뚜껑을 씌우고 막 하다 보면 큰 효과를 못 봐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점령하기 위해서는 백병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제한된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당연히 피해가 크게 됐고, 이기려면 의지와 충돌,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고, 더 문제는 뭐냐면 기껏 빼앗았으면 다시 뺏길 게 힘 떨어지니까 그래서 뺏기는 양상이 되풀이돼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왜 싸워야 되냐? 그래서 고지가 전술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선 추진이잖아요. 전선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영토를 조금이나 더 뺏어야 되는 건데, 그 영토를 뺏으려면 결국에는 전술적으로 중요한, 상대방이 우리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고지를 뺏어야지 영토를 전반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그 당시에 이제 인식과 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지전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 능선. 그래서 이미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잖아요. 피해 능선이잖아요. 그래서 8월 14일 날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당시에 이제 식군단장은 알몬드가 아닙니다. 51년 7월 15일부로 교체됐어요. 그래요? 바이어스라는 인물로. 이 983 고지는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꼭 장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식군단장이 건의를 했고, 여기서 이제 벤 장군이 승인을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 능선은 어떻게 생겼냐 한번 보시죠. 종이 아니라 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능선입니다. 그래서 주봉이라는 게 있어, 고지에서는 가장 높은 봉우리. 흔히 우리가 고지를 뺏었다라고 하면은 주봉을 뺏은 겁니다. 그렇죠. 이 주봉이 왼쪽에 있는 983 고지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쪽에 한 940 고지라는 게 있고요. 끝에 오른쪽에 773 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횡쪽으로 연결된 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게 좌우 폭이 한 3km쯤 되거든요.
근데 종심도 4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10군단장 같은 경우는 미 2사단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들어갔냐면 국군 5사단 36년대가 배속되어 있었어요. 네. 왜 하필 연대를 하나 집어넣느냐. 전투력, 능력을 배양해주고 싶어서 한번 실전 경험을 해봐라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투입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8월 18일 오전 6시에 공격 준비 사격이 끝나고 5사단 36년대가 공격을 하는데요. 이때 폭우 속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갈 때부터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비가 많이 왔으니까 당연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36년대 같은 경우는 3대대를 983 고지 쪽으로, 그다음에 2대대를 940 고지와 773 고지 그 사이 길로에서 공격해가지고 그 양 고지를 한꺼번에 다 점령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잘 준비되어 있던 북한군 진지에 대한 공격은 결코 쉽지가 않았다. 특히 북한군 여기에 목함지뢰 같은 것도 많이 설치해놨고 포격을 엄청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혈전을 펼쳤고 우리 같은 경우는 특공대까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뺏어보려고 했지만 성과가 없었어요. 희생자만 많이 냈고요. 그리고 밤 23시에 포병 화력을 엄청 쏟습니다. 127문의 이제 포병 화력을 쏟아붓고 미 2사단 전체의 박격포가 일대를 이제 포격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음 날 거의 초토화된 이 곳을 36년대가 다시 2대대가 이제 공격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20일 새벽 2시에 드디어 주봉은 아니지만 2대대가 773 고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해요. 자, 773 고지를 점령했다는 것은 이제 기어 올라가지 않고 바로 옆으로 능선 따라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940 고지를 갈 수 있고 더 가면은 983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5개 중대를 투입해가지고 아까 773 고지에서 940 고지를 향해 돌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밤 8시쯤에 6중대가 940 고지를 점령을 했지만 이때 940 고지에 올랐던 중대원은 불과 20명. 그러니까 이게 주봉도 아니에요, 940 고지는. 이것도 지금 점령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때 3대대 같은 경우도 983 고지를 다시 공격했어요, 주봉을. 그런데 여기서 적의 또 사격에 막혀가지고 진격을 하지 못합니다. 대대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포병 화력 요청이었죠. 이걸로 안 돼요. 그런 다음 날이 또 됐습니다. 8월 22일 날 공격을 재개합니다. 이때 공격에 선봉에 섰던 게 11중대인데 되게 기계를 썼던 게 뭐냐면 983 고지 동쪽으로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고지 후사면 쪽에 나름 발판을 만듭니다. 침투를 한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무전을 때리죠. 우리가 여기를 점령했는데 고립됐다. 그러면 미 2사단장 입장에서는 이제 뭘 해줘야 될까요? 지원 사격. 지원 사격이나 뭐 증원이나 이런 걸 네.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증원은 안 했어요. 왜요? 미군 병력을 증원할 수도 있었는데 화력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 병력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대장이 포기를 안 합니다. 계략을 하나 씁니다.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가 983 고지 한번 점령해보자. 그래서 계략이 뭐였냐면 일단은 진지를 공격하려면 어디에 특화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토치카나 이런 것들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 너희가 소리 한번 질러 돌격 하면서 딱 지르고 딱 보니까 실제로는 돌격 안 해. 그러면 상대방이 뭐가 보이겠습니까? 기관총 진지나 이런 것들이.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사각 지역으로 돌격을 감행해서 그날 오전 11시 50분에 드디어 고지를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36년대는 각 대대를 3개 고지에 다 배치를 시켜놓고 이제 방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군사 훈련 받을 때 고지를 점령하는 다음에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진지 강화 및 재편성. 약해진 병력이 역습을 받아서 다시 뺏길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만약에 진지를 우리가 뺏었으면 이때 바로 미군이 도와주러 와야죠. 그때 또 안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러프너 소장에 따르면 한국군이 점령했으니까 그 영광을 끝까지 한국군에게 주고 싶었다라는 이야기에서 도와주러 그건 오지는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날 밤부터 북한군의 역습이 시작됐고요. 새벽에 또 북한군 새로운 부대들이 또 와요. 그러면서 983 고지가 또 다시 피탈됐고 사실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우리 5사단 36년대에게 그렇죠. 이거를 계속 막으라고 했던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전략 판단이 잘못됐다. 그렇죠. 이거는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누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까? 미 2사단이 이제 투입됩니다. 28일 아침 9시에 2사단 9연대가 고지 탈환을 위해 투입이 됐고 9연대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는 940 고지를 점령하고 36년대 너희는 저 동쪽에 있는 773 고지를 공격해라. 그래서 쟁탈전을 계속 이어가게 됐고 근데 문제는 9연대는 940 고지 앞에서 또 돈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지전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부대가 많이 가지만 사실상 기동로는 어때요? 되게 좁죠. 좁다 보니까 병력을 축차 투입할 수밖에 없는 또 그렇죠.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안 뚫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식군단장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의사단이 너무 못 싸우니까 여기서 못 뚫으니까. 그래서 아까 7사단 같은 경우는 백석산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일부를 떼가지고 피해 능선 서쪽 554 고지를 한번 너희가 가봐라. 그래서 8년대가 이쪽을 투입돼가지고 피해 능선에 대한 전방위전 압박을 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능선은 계속 안 뚫리는 거죠. 그러다가 9월 3일 구연대가 진짜 이제 심기일전에서 다시 공격을 했고 9월 5일 날 드디어 피해 능선 고지군들을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했는데 과정을 보니까 거의 3주 가까이 이 조그만한 고지를 놓고 이런 탈환전을 계속 피하 쟁탈전을 벌이면서 공산군이 1만 5천 명 정도를 사상을 냈고 유엔군도 근데 여기서 3천에 가까운 사상자를 냈다. 그러니까 사실 피해 능선은 이 고지 자체가 엄청 중요했다기보다는 펀치볼을 장악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했던 거는 그 뒤에 있었던 또 하나의 능선입니다. 바로 단장의 능선이에요. 이 단장의 능선을 장악하기 위한 전초 기지였어요. 1단계였어요, 1단계. 근데 이 1단계에서 쉽게 점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무 오래 걸렸고 피해도 많이 입었고 그래서 이 고지가 기자들에 의해서 피해 능선이 되어버렸던 거죠. 말 그대로 피해 능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바로 단장의 능선 공격으로 이제 이어지나요? 네, 피해 능선하고 단장 능선을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그리자면 이게 피해 능선이에요. 이게 단장의 능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 T자 모양인 거예요. 네. 자, 단장의 능선을 장악하기 위한 이유는 단장의 능선 양쪽으로 길이 잘 나름 나 있어서 중요한 보급로였고 이 보급로가 계속 확보가 돼야지 전반적인 펀치볼 장악에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길을 뚫어야 됐기 때문에 단장의 능선도 점령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단장의 능선은 종적인 능선인데 저 지도를 보시면 남쪽에서부터 894, 931 그리고 나중에는 이름이 붙여지지만 지금은 무명고지 850m 그리고 그 위에 851 고지로 연결되는 종적 능선이었다. 미 사단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 능선에서 워낙 피해가 컸던 구연대를 이제 예비로 전환시켜 놓고 우리가 잘 아는 23연대를 투입합니다. 지평리. 근데 그때 나왔던 지휘관은 아니에요. 이때 지휘관 바뀌었어요. 프리먼이 아닙니다. 제임스 아담스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누구를 배속시켰냐면 미 39연대, 이 사단 39연대 3대대까지 배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3연대를 주공으로 단장 능선을 공격한다. 다만 단장의 능선은 피해 능선과 달리 종쪽으로 연결된 능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를 점령할까를 나름 사단장이 머리를 쓴 건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축차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능선의 동쪽에 있는 사태리로 연결된 길을 확보해 놓고 여기로 두 개 대대를 보내서 대대가 동시에 능선의 동쪽으로 이렇게 딱 올라간다는 거죠. 동쪽에서 딱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제 이 길을 뚫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각자 그 길의 또 동쪽 고지도 또 어때요? 점령을 해야죠. 점령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39년대 3대대 같은 경우는 너희 가서 점령해. 그리고 여기 또 투입된 부대가 이제 프랑스 대대도 여기 또 투입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태리로 연결된 길을 장악하면서 단장의 능선을 공격할 여건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23년대 1대대가 그 단장에서 능선 동쪽에 있는 뭐 702 고지도 공격하고 38년대 3대대가 이제 868 고지를 장악해서 이제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13일 새벽 6시에 이제 이 3대대가 계곡길을 따라서 지뢰를 제거하면서 북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 3대대가 그 북쪽에 있는 851 고지로 그리고 2대대가 그 남쪽에 있는 931 고지로 공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간 거죠. 하지만 이미 이 길로 갈 때부터 북한군 포병 화력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전진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멈춰 못 가고 그러다가 이 능선의 동쪽으로 뻗어 있는 그러니까 그 하단부 부분에 급편진지를 편성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850 고지 무명고지로 공격을 계속했으나 적이 너무나 완강하게 방어를 해가지고 피해가 속출했고 결국에는 거기로 가지도 못하고 중간 지점인 750 고지 거기서 딱 고착돼서 여기서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와중에 3대대 L중대 같은 경우는 계속 약진을 합니다. 약진 앞으로 하잖아요. 한 개 부대가 약진 그다음에 또 쉬었다가 잠깐 약진을 계속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든 850 고지를 점령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개 중대만 갔어요. 나머지 부대는 다 어디 있습니까? 750 고지에 고착돼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L중대는 이제 뭘 했겠습니까? 역습이 올 거니까 역습에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진짜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포격 요청을 해요. 근데 야간이다 보니까 정확한 사격 유도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북한군이 그 사격을 피해가지고 어떻게든 쇄도에 들어와서 백병전까지 펼치면서 결국에는 탄약도 받아놨고 중대원이 다 몰살당합니다. 전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제 샤조 사단장 같은 경우는 적이 북한군이 동쪽에 지금 우리가 공격하고 있는 동쪽에 방어를 집중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야, 여기서 우리가 남쪽을 이용하면 쉽게 뚫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예비대였던 구연대를 남쪽에 있는 이 894 고지 공격에 가담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는 동쪽과 남쪽 두 개 방향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협공. 예, 공격한다는 개념으로 간 거죠. 그래서 9월 14일 이제 양계연대가 공격을 했는데 아까 750 고지 앞에서 멈춰 있었던 23년대는 두 개의 대대가 다시 850 고지를 향해 공격을 했지만 여전히 750 고지에서 막혀 있습니다. 못 뚫고. 안 되는 이유가 하나가 단장의 능선 그 오른쪽에 있는 사테리 계곡 고지 쪽에서도 북한군 공격이 계속 되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서 저 북쪽에 있는 고지를 프랑스 대대 너희가 공격해라고 하면서 프랑스 대대가 그쪽의 능선까지도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장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남쪽으로 공격을 해 들어갔던 구연대 같은 경우는 155mm 중포, 그다음에 4.2인치 박격포 전차까지 지원을 해 가면서 남쪽에서 공격을 했고 894 고지 그 앞에 500m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15일 공격에도 23년대는 7550 고지도 머물러 있고 프랑스 대대는 841 고지 점령도 못했고 2대대가 그나마 구연대 2대대 같은 경우는 남쪽의 894 고지를 점령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다 실패했는데 어찌됐든 구연대 2대대는 남쪽의 894 고지를 점령을 했다. 그리고 다행인 게 그날 밤에 적의 역습까지도 격퇴를 하면서 계속 확보를 했다.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했냐면 그래서 이전까지는 어떤 형태냐면 계속 그냥 일반 땅에서 고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남쪽에 894 고지를 점령하니까 여기서 이제 병력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능선 타고 내려갈 수가 그 있죠. 다음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견부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차후 작전에 상당한 이제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걸 이용해서 9월 16일에는 23년대가 전체적으로 이제 931 고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근데 이거 다 실패해요. 이 실패했던 또 큰 이유는 워낙 이 지형 자체가 험하다 보니까 소대 단위의 축차 투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력을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유엔군의 장기를 발휘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리한 고지전이에요. 고지전. 예. 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남쪽에 이제 기동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너무나 많은 이제 보급 차량들이 밀려오면서 혼잡스럽고 늘 적의 공격에 위협당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구연대장, 윤치대령 같은 경우 어떤 건의를 하냐면 이 동쪽만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데 서쪽도 써야 된다. 서쪽도 저 문등리로 가는 길이 있지 않느냐. 저기서부터도 저기도 뚫고 뭔가 포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이제 샤조 사단장 입장에서는 분단장이 계속 931 고지가 우선순위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계속 집착을 하면서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9월 20일 날 이 사단장이 떠나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사단장이었던 영 소장이 부임합니다. 떠났던 이유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이 너무 못 싸워서 해임당했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었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그전 사단장이 떠났을 때 새로 올 사단장이 이제 올 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임시였어요. 임시 사단장으로 이제 샤조 포병감이다 보니까 임시로 있다가 이제 진짜 사단장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단장은 어때요? 와서 보니까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미 작전 시작된 지 14일이 됐는데 미 이사단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10,000발의 포격을 쏟아붓고도 손실도 거의 2,000명에 달했어요. 근데 아직도 못 뚫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 사단장, 새로운 사단장도 지금까지의 작전은 대실패다, 피에스코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왜 실패했을까를 이제 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찾아야죠. 찾아야지 이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좁은 기동로에 병력을 너무 축차적으로 투입했다. 네. 그리고 화력 지원에 별 효과가 없다. 네. 적절하게 운영도 못했을 뿐더러 저기 숨어 있다 보니까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오히려 적의 박격포탄에 맞는다. 맞는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분석을 해보니까 85%가 박격포에 의해서 손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박격포는 안 맞고 쟤네는 때릴 수 있는 거리에서 싸워. 왜 네. 가까이 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공격 작전을 이제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10월 5일부터 실시가 되는데요. 이게 이름이 오퍼레이션 터치다운. 아, 야, 드디어 벤플리프트의 느낌이 오네요. 네.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점수 못 땄잖아. 네.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잘 써는 거 하면서 올라가 보자. 네. 그 다음에 동시에 뭐냐면 야, 우리 이게 장점이 뭐냐? 제병 출동 아니냐? 네.
전차 써야 되지 않느냐? 응. 능선 좌우 기 다 있지 않느냐? 다 써보자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서쪽에 있는 그 문등리 길에는 72 전차대들을 투입합니다. 응. 여기에 셔먼 전차가 60대가 투입돼요. 내가 계곡에 들어가서 그냥 네. 그다음에 동쪽에 있는 그 사테리 계곡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23년대 전차 중대와 함께 프랑스 세대의 이제 스트루먼 특수 임무부대, 여기는 보병과 공병이 또 투입됩니다. 네. 결국 이런 길을 뚫으려면 공병이 앞장서가지고 지뢰개척하고 뚫고 가고 전차가 쭉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밑에서부터 터치다운 하듯이 올라가고 보병이 좌우측으로 기계화 부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단장의 능선을 어떻게 하자는 거죠? 좌우로 에워싼다. 호위하듯이 압박하자. 그래서 네. 제병 협동 통합된 공격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 하나의 큰 이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단장의 능선 그렇게 피터지게 싸면서 겨우겨우 하나 확보한 고지 있잖아요. 당산 제일 밑에 있는 네. 894 고지. 네. 여기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갈 필요 없이 여기서부터 우리는 931 고지를 향해 공격할 쏘자. 수 있다. 네.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차근차근 공격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격이 10월 5일 밤 9시에 시작됩니다. 밤에. 네, 9시 반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건 안 된다. 밤에 하자. 기습의 효과죠. 게다가 우리는 밤에도 괜찮아. 우리는 조명통도 빵빵 쏠 거고 오히려 상대방이 더 이제 무서워하는 거죠. 놀라지. 전차가 우르르 막 하면서 오고 있고 우르씩씩 깡깡. 아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벽공을 퍼부으면서 단장의 능선을 겨우겨우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아, 터치다운 했네요. 그리고 중간에 누가 투입됐냐면 중공군도 투입됐어요. 물리쳤습니다. 네. 그러면서 단장의 능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 2차 포함했을 때 미 2사단의 손실이 3,700명이었어요. 피해 능선 2배죠, 거의. 공산군은 무려 2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 사단이 넘게 뭐 날라갔네. 날라갔죠.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단장의 능선은 종심이 해봤자 10km가 안 돼요. 와. 폭은 훨씬 좁거든요. 네. 이거 하나 점령하려고 투입해야 되고 피해를 봐야 됐다는 그 현실을 이제 미군도 여기서 딱 직시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다만 희망은 봤죠. 전차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특이하게도 패튼이나 퍼싱이 아닌 셔먼을 투입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6.25 전쟁에서 이런 고지전이나 능선전에서 의외로 셔먼이 많이 투입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퍼싱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셔먼의 최고가 높습니다. 이게 높아요? 예. 차체 최고가 높고 중요한 건 부앙각이라고 하는 건데 포신을 위로 들어올리는 그 각도가 패턴하고 똑같이 상향 25도예요. 그런데 셔먼이 약간 차체가 높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약간 턱만 조금 있으면 앞에 딱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위로 많이 들어올릴 수 있어요. 그 출발 각이 높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또 뭐냐면 퍼싱은 중기관총을 쏘려면 전차장이 밖으로 나와서 포탑 뒤로 가서 쏴야 되거든요. 근데 이 6.25 전쟁에 투입했던 이 셔먼은 해치해서 바로 쏠 수 있어요. 위쪽으로 향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호수 조준경인데 보통 잔망경 가지고는 조준이 안 되거든요. 이때 당시 전차가. 그런데 셔먼은 잔망경으로 조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차가 위로 올라갈 때 막 총알이 빗발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포수가 잔망경을 통해서 굉장히 안전한 상태에서 조준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전차가 점령했을 때예요. 네네. 전차가 고지를 점령했을 때 저기 밑에서 막 기어 올라잖아. 그럼 전차에서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래를 향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퍼싱이 10도예요. 근데 셔먼은 12도까지 나와요. 포가 뭐 10도, 12도 별로 차이 안 나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포를 쏘는 것보다는 그 중기관총을 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셔먼의 중기관총 이 마운트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보통 퍼싱 같은 경우에 밑에 15도까지밖에 못 기울이는데 셔먼은 25도까지 기울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중기관총 사격 제압이 훨씬 거의 잘만 하면 내 발동도 쏘겠네. 그래서 이제 기록을 살펴보면 능선 전투에서 셔먼을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높낮이 전투가 필요한 곳, 네.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는 곳에서 싸우기에는 셔먼이 네. 더 적합하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지전 하면은 보병이 주역이잖아요. 전차가 주역이 될 수는 없지만 사실 전차라는 게 2차 대전 끝나고 뭐 퇴물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싶었었는데 대규모의 전차전도 없고 하니까. 근데 사실 6.25 전쟁에서 나름 이 고지전, 진지전에서 효용성을 발휘했다는 측면은 그리고 도구 대단히 중요한 보병들한테 부분인 것 주는 같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굉장해요.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허준 씨가 중공군인데 미군 전차가 어떻게 됐든 삐질삐질 올라오고 있다. 라고 하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병과 다른 또 다른 위협인 거잖아요. 지금. 터미네이터야. 아니 지금 우리가 고지전에서 우리가 야 연합군 우리가 막을 방법이 드디어 생겼어 그랬는데 어디서 끼리끼리 소리가 무슨 들려? 이거 뭐야라고 봤더니 탱크가 올라오네. 네. 큰일 났지. 그
이 실전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네. 중공군이 정말 이거 어디다 써라고 하는 비례포를 가지고 그 탈출에 정말 적재적소에 딱 사용했잖아요. 미군도 연합군도 고지전에 전차를 사용해서 네. 드디어 우리도 방법을 찾았다. 이게 바로 실전 효과가 아니었나. 맞아요. 예. 자, 52년이 밝아왔습니다. 양측 상황,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회담장에서 좀 괜찮았어요, 상황이. 51년 말에 드디어 이제 군사분계선 문제가 좀 타결이 되면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계속 회담장에서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칠 만한 행동을 좀 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결렬될 때는 즉각 공세할 수 있는 준비 정도 아니면 상대방이 공격해 올 수 있으니 그거를 방어할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할 때. 첫 번째 보면은 이제 공산군 같은 경우는 이때 전력 증강을 엄청 합니다. 특히 유엔군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무서운 게 항공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공 방어 강화를 했고 또 상륙 작전에 대한 대비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전선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방어 진지 강화, 그다음에 전투력 보충 이런 게 엄청나게 이루어져서 52년 초반에는 한 80만 정도가 됐는데 전방에 9월 달에는 100만 명까지 이때 갔죠. 네, 채워지게 됐고 포병 전력도 증강을 하게 됩니다. 4월에는 한 710문이었던 게 6월 달에는 한 884문이 됐고요. 공산국도 이제 이 시기에는 포병 사격량도 일일 평균 예전에는 8,000발 정도에서 이제는 43,000발까지 늘어날 정도로 포병 화력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보급 능력이 향상됐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유엔군이 이 시기에 했던 게 좀 특이한 게 51년 말, 52년 초, 겨울 이 시점에 후방에 있는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한 지리산 공비 토벌 작전이 또 이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한국군의 전력 증강, 재편성도 이루어지게 되죠. 자, 우리 벤 장군께서 국군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 바로 이제 요때죠. 네. 이 엉우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구독자분이 벤버지라는 이게 아버지와 이 벤 장군의 이름을 이게 합성어로 섞어서 친근하게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벤버지. 국군의 빌드업이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국군의 빌드업은 51년 중반부터, 그러니까 정전 회담이 시작되면서부터 전선에 이제 큰 변화가 사라지면서 어느 정도 안정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국군 성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네. 특히 한국군 같은 경우는 중공군에게 너무나 못 싸웠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반영된 결과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크게 재편성 그리고 증강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편성이라는 것은 더 나은 군대를 만든다. 베럴 아미를 만드는 거고 증강이라는 것은 더 큰 군대를 만든다. 비걸 아미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함께 가면서 전쟁 끝날 무렵에는 한국군이 정말 새로운 군대로 탄생한다. 이렇게 좀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재편성부터 보자면 재편성을 하는데 가장 공이 큰 인물은 벤버지입니다. 예. 그리고 벤버지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 재편성을 실행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인물이 지금 윤 박사님이 가지고 계신 이 책 주한 미군 군사고문단 K-MAC의 네. 역할이 정말 컸습니다. 네, 51년 7월에 이제 벤 장군께서 미 육군성에 직접 이 한국군 재편성에 대한 계획을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핵심은 한국군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체질 개선을 한번 시켜보겠다라는 게 핵심이었고요. 그동안 중공과도 못 싸웠던 이유가 다름이 아닌 질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갖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학교 교육 및 훈련 체계 보강입니다. 51년 8월에 교육사령부라는 걸 만들어서 기존에는 정말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교육들을 12개 병과학교랑 그다음에 2가지 신병교육대가 있었는데 이걸 다 통합시키는 겁니다. 학교를 다 모읍니다. 그 과정 중에 교육사령부를 광주로 옮겨가지고 여기 광주에 포병학교와 보병학교와 통신학교를 만들고 52년 1월 초에 이제 여기에 교육사령부가 교육훈련센터로 개편이 되면서 이게 상무대가 됩니다. 아, 지금도 있는. 네. 그래서 상무대가 원래는 지금 광주 상무지구에 있었어요. 지금 엄청 번화한데. 그래서 상무지구가 된 거군요. 네. 근데 그 상무대가 장성으로 간 장성으로 거죠. 간 그래서 지금 이 장성 상무대가 있는 거고 그리고 51년 11월 달에 원래는 기존에 이제 신병훈련소가 제주도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 더 만듭니다. 어디에다가? 논산입니다. 논산. 논산에. 우리가 아는 논산훈련소. 제2신병훈련소가 논산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훈련 시스템도 바꾸게 되는데 기존에는 딱 징병해가지고 열을 훈련시켜서 전방에 보냈어요. 싸우러. 네. 근데 이때 이제 뭘 하냐면 6주간 혹은 8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제도를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병훈련을 딱 제대로 시켜가지고 전방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훈련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거의 지금의 훈련이 그때 딱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FTC입니다. 필드 트레이닝 센터.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한국군의 문제는 제대로 된 전술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 전쟁 전에는 연대급 이상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기껏 해야 대대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못 싸우는 이유가 부대의 전투 효율성이 낮아서 그런다. 강화시켜야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만드는데 이걸 만들어서 사단을 입소시키자는 겁니다. 사단 전체를. 그러면서 처음에는 개인 훈련했다가 소부대, 대부대까지 해서 훈련을 완성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8군 에하에 있는 각 군단이 한국군 사단을 이제 지원하되 여기에는 이제 KMAC이 전반적인 훈련 일정이나 진행 상황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교관으로는 각 군단에서 유능한 장교랑 부사관을 뽑아가지고 한국군을 교육시키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된 게 1951년 미 1군단 통제하에 부평에서 이제 제1야전 훈련소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한국군 구사단이 입소를 해요. 근데 이게 잘 되니까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총 4곳이 만들어져서 한국군 사단들이 여기 들어가서 훈련하고 다시 이제 훈련 결과를 한번 테스트 해볼 겸 고지전 진지전을 수행하고 이런 게 이제 계속 되풀이 되는 현상인 거죠. 그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제 한국군 장교 교육입니다. 장교 교육은 특이한 게 미 육군의 병과 학교에 위탁 교육을 보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반년쯤 가거든요. 이런 데 가면은. 근데 6.25 전쟁을 통틀어 가지고 한 21개의 과정에 거의 한 2,000명 정도가 갔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한국군 장교들이 미국을 가서 전술 훈련뿐만 아니라 사실 새로운 어떤 그런 사회를 보고 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이 초창기에 네. 외국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미국을 한번 접해보고 이 색다른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던 거는 정말 국가의 어떤 지식 기반을 가지는 데도 큰 역할을 했죠, 이때.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교단을 좀 제대로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육군사관학교가 개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장에서 뽑아가지고 현지 임관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체계화된 4년제 교육을 통해서 정예화된 장교를 육성하자라는 차원이었던 것 같고 육군대학을 또 재편성해서 다시 만듭니다. 육군대학의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고급 장교를 키워주는 거거든요. 영관급 이상의 고급 장교가 가질 수 있는 전술적 이상의 식견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육군대학도 이때 이제 다시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지금까지는 재편성을 봤는데 이제 증강을 봐야 됩니다. 근데 증강은 한국군 규모를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이따 나오겠지만 마크 클락 새로운 유엔군 사령관입니다. 네. 52년 5월에 이분이 이제 사령관으로 오면서 추진했던 건데 기본 아이디어는 최대 20개 사단, 70만 명의 수준으로 한국군을 증강시키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가 벤 플리트가 추진했던 재편성 작업이 실제로 한국군이 싸워보니까 잘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증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한국군화를. 네, 그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미 정부에서 되게 괜찮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정전을 하고 나면은 아니면 정전 중에도 미군을 이미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대안이 필요한 건데 그 대안이 한국군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대하는 논리가 뭐냐면 한국군 어차피 못 싸우면 투자 대비 비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한국군한테 맡길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인 건데 한국군이 스스로 잘 싸우니까 사실 이 논리가 약화되게 됐고 증강의 탄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6.25 전쟁의 한국화가 이때부터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진행되면서 한국군이 실제로 규모가 커집니다. 52년 9월 달에는 46만 3천 명까지 늘어나요. 그리고 53년 5월에는 새로운 미국 정부에서 20개 사단을 드디어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53년 정전 직전 같은 경우 보면은 미 8군의 80% 이상이 한국군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실 하드웨어도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죠.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에서 이렇게 한국군의 리더십 문제가 지적이 됐다면 하드웨어적인 문제에서는 이렇게 한국군의 활용 문제가 전쟁 초기부터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원래 국군 1개 사단에 105mm 포병대대가 1개씩이 있죠. 네. 이 포병대대 하나로 3개 연대를 지원해줘야 되니까 1개 연대가 1개 포드씩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105mm 포병대대 3개를 늘려주면은 대대 하나가. 포병 연대들이 포병대대 1개씩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52년 이제 11월 말까지 10개 사단에 배치할 수 있을 만큼의 3개 포병대대가 이제 확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경 화력이 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미군 같은 경우에는 105mm 포병대대 3개와 155mm 포병대대가 1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국군도 이제 미군과 숫자를 동일하게 맞춰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역시 1952년부터 155mm 포병대대를 창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경빨 얘기 우리 최 구경빨 박사님이 얘기. 얘기하셨잖아요. 지난번에도 105mm하고 155mm는 불과라고 할 수도 있고 무료라고도 할 수 있지만 50mm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거리는 한 5km에서 10km 정도 사거리 차이가 나죠. 사거리 차이는 155mm가 약간 더 길죠. 그죠? 예. 근데 살상 범위는 얼마나 차이가 나요? 보통 2배에서 3배예요. 우리가 보통 105mm가 한 30m 정도 잡고 155mm는 50m 정도 보죠. 그만큼 뭐 거의 2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4배에 해당되는 면적을 쓸어버릴 수 있는. 살상 범위도 중요한데 사실 155mm 포탄 하나가 한 40kg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파괴력이 좋으니까 이 고지전이 될수록 이 155mm가 중요해집니다. 위력 발휘하는 거. 왜냐하면 이제 공산군이 51년 하반기부터 전전선에서 요새화를 하니까 이제 점차 105mm 포 가지고는 이제 적 진지를 격파하는 게 어려워지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벤플리트 장군 같은 경우에도 51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한반도에 지원되는 포병 부대들은 모두 155mm 이상으로 배치해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전차만 보면은 막 다들 도망가기 바쁘고 이랬던 국군이잖아요. 네. 전차 부대도 늘어나나요? 전차 부대는 좀 이 포병보다는 중요성이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일단 최초로 전차 부대가 편성된 게 1951년 10월입니다. 이때 51 전차 중대가 창설됐는데요. 이게 이제 국군 최초의 전차 부대죠. 이걸 시작으로 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9개 중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53년까지 이 9개 중대를 다시 3개 중대씩 묶어서 전차 1대대, 2대대, 3대대를 만들어서 국군의 각 분단별로 전차대대 하나씩 주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 국군이 전차대대를 만들어서 받은 게 좀 특이합니다. 기록 보면 90mm 포 운반차 M3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차로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대전차 자주포예요, 쉽게 말해서. 생긴 거는 전차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사실 2차 대전에 나왔는데 2차 대전에 유럽 전선에서 미군이 이제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또 이 망할 놈의 게르반스키들의 맹수 전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셔먼을 가지고 이렇게 교전을 해봤는데 전차병들의 증언이나 이런 게 보면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신형 전차가 급히 와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신형 전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급하게 일단은 독일군 전차를 사냥할 수 있는 강력한 주포를 탑재한 대전차 자주포를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차 자주포라는 게 뭐냐면 오로지 적 전차 사냥하는 거예요. 체구에 비해서 강력한 주포를 탑재했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저게 90mm 포거든요. 이것도 이제 독일군한테서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군이 맹수전차에다 88mm 대공포를 개조한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군도 야 강력한 전차포 없을까 찾아보다가 야 비슷한 거 우리도 있잖아. 그래서 90mm 대공포가 있었거든. 그래서 요걸 이제 달기 시작했죠. 지금 저 포탑 보시면 뒤에 볼록하게 나와 있죠. 네. 저게 뭐냐면 앞에 90mm 포가 너무 무거우니까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뒤에 저게 무게추예요. 저 무게추에다가 이제 예비탄도 넣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만 부언하자면은 원래 이런 걸 미국에서는 탱크 디스트로이어, 탱크 파괴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미군은 탱크 한타. 전쟁 중에 2차 세계대전 중에 교리가 좀 특이했어요. 전차의 임무와 대전차 자주포의 임무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전차는 경쾌한 기동성을 바탕으로 적의 전차 있으면은 쏙쏙쏙 피해서 쭉쭉 뒤로 밀고 나가는 걸 하고 그리고 강력한 적의 전차를 만나면은 그럼 우리가 상대할 거 아니니까 너네가 책임져라고 이렇게 대전차 자주포에게 임무를 맡기는 이렇게 좀 분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갑은 얇지만 또 강력한 포를 탑재하는 이런 별도의 차종을 만든 거죠. 근데 최 박사님 네. 그 교리가 잘 먹혔습니까? 교리가 잘 안 먹혔죠. 실제로 말이에요. 이상적으로 이렇게 된 거지. 실제로 이렇게 언제 임무 분담하고 앉아있겠어요. 셔먼들이 너는 너희라고 안 싸워. 쟤하고 싸워. 그렇게 하는데 네, 쫓아오는 그게 거예요. 좀 패치하기였어요. 포가 나를 계속 보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어쨌건 이런 식으로 90mm 포, 굉장히 준수한 포예요. 이건 독일의 88mm 대공포보다 더 우수한 포라고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이 강력한 포를 탑재한 M36이 오니까 야 이거 화력 지원에 아주 톡톡히 잘 써먹었죠 우리가. 처음에 미국은 아무튼 요거 말고도 뭐 M10, M18, M36 이걸 제작해서 전선에 투입했었는데 그중 M36 잭슨 대전차 자주포를 우리한테 이제 공급을 해준 거죠. 50년 11월 22일에 처음으로 6대를 공여받기 시작해서 이제 되는데 이게 생긴 거는 영락없이 전차니까 국군들은 이게 전차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사용한 거죠, 사실. 근데 이제 미군이 한국 이제 기갑부대 육성하는 어떤 목표 자체가
대규모 기갑전을 상상한 게 아니고 한국 그렇죠. 지형에 적합한 기갑 부대를 만들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저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보다 훨씬 먼 이 거리에서 각도도 잘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보병의 적보다- 화력 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사실 이제 보통은 이제 미국이 한국군을 만들었고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군대가 된 거잖아요, 진짜.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전쟁 중에 미국이 다른 어떤 나라의 군대 만들기에 있어서 유일하게 성공한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거하고 가장 이제 베트남 비교할 수 있는 전쟁. 베트남이 베트남전에서 남베트남 많이 군대를 비교를 키워보려고 했던 이유도 한국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 현지화 네. 하려고 남미 국가, 뭐 중동 국가 많은 경험이 이라크. 있는데 네. 우리나라만 성공했죠. 유일한 성공.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군을 키울 때 어떻게 싸울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국군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사실 이걸 통해서 기존의 어떤 우리가 일본식이나 중국식의 어떤 그런 주먹구식 군대에서 화력을 사용하는 시스템, 체계적인 군대로 나름 바뀌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식 군대로 바뀌어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 그리고 제대로 우리도 배우고 무기를 갖추고 훈련받고 한다면 스스로 미국을 능가할 수 있을 거라는 자존심이 어떤 민족적 성격인 거죠, 우리의.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나름 미국과 또 선의의 경쟁의식도 가지면서 전 국가적인, 국민적인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도 바뀔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전투기를 봤죠. 이게 바로 F-51 머스탱이었죠. 머스탱, 네. 내가 이 대한민국 공군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줘야겠다. 그래서 이 6.1사륙 부대 조종사들이 잘 교육시켜주면서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참전한 승오리 철교 폭격작전입니다. 3대 유엔군 사령관으로 52년 5월 12일 마크 클락 장군이 오십니다. 관리의 클라크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규모 조직들을 갖다가 굉장히 잘 하고 매니지먼트에 특화돼 있어요. 네, 위에 딱 그 지휘관이 보기에는 야, 너 대꾸이라면 나 진짜 편하겠네. 이 생각이 절로 드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클라크 장군은 적어도 군사적 압력이라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공중공격, 폭격을 강화하자. 북한의 도시에 대한 폭격을 이때부터 이제 어마어마하게 그렇습니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 기간 동안에 북한의 도시는 이제 미국이 나중에 다 통계를 내거든요. 어느 정도 파괴가 됐을지. 평균적으로 90% 이상이 다 파괴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저 같은 뭐 사이언스 키즈들은 우리나라에 크리에이터가 없는 거란 말이야 하면서 좀 많이 실망했는데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았어. 대한민국에 진짜 운석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경상도에 있습니다. 고성. 아니에요. 경상남도 합천군에 있어요. 합천군에서 거기 낙동강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황강이라는 데가 만나는 데가 있는데 그 옆에 초계 적중분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딱 저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주변에 봉우리가 있고 분지가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는 차별 침식에 의한 결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4년 전 2020년에 그러니까 지질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땅을 파보니까 여기는 진짜 크레이터가 때린 지역임이 밝혀졌어요. 운석 조각이 막 나왔나 보죠. 그렇죠. 아주 강한 압력으로 꽝 때렸을 때 그 고열 고압에 의해서 변성돼야만 나오는 그런 석영 같은 것들이 이 기반함 쪽에서 발견이 됐어요. 저 정도로 큰 분지가 될 정도의 크레이터를 맞을 정도의 운석이면 네. 한국이 멸망해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돼요. 저 초계 적중 분지 같은 경우는 3만 년 그 정도 전에 때렸을 거라고 하는데 그때 아마 이 한반도 남쪽은 다 불바다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 저런 운석이 만약에 날라오면 네. 우린 어떻게 막아요? 이거 못 막죠? 죽어야 돼요? 그럼 대재난이죠. 그러면 저런 게 떨어지려면 어느 정도 전에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뭐 그런 게 있죠. 외계에서 오는 운석 충돌이 지구 멸망 시나리오 중에 꼭 꼽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시망도 가동하고 있는데 아주 큰 거는 오히려 빨리 발견할 수 있겠지만 저렇게 좀 애매한 크기, 반경 몇백 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알기 힘들죠, 상당히. 그러니까 그냥 착하게 잡시다. 알겠습니다.